친아버지의 방관과 계모의 구박 속에 산속으로 내쫓긴 남매가 있습니다. 가진 것 하나 없던 남매를 살린 건 산속 움막에서 만난 봉술 노인이었습니다. 덕수는 약초와 학문을, 덕화는 처세와 바느질을 익히며 조용히 때를 기다렸습니다. 원망조차 하지 않겠다는 덕수의 한마디에 무너진 아버지와 쫓겨난 계모, 스스로 인생을 되찾은 덕수와 덕화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도깨비 아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어떤 이야기는 눈물로 시작되고 어떤 이야기는 피로 끝난다. 그런데 오늘 들을 이야기는 둘 다로 시작해서 전혀 다른 것으로 끝난다. 바로 살아남은 자들의 이야기다. 때는 조선 마렵 황해도 어느 산골 마을의 일이었다. 마을 어귀에서 반나절을 더 걸어 들어가야 닿는 곳에 작은 기와집 하나가 있었다. 집 주인의 이름은 최생원이라 하였는데 마을에서는 제법 행색계나 하는 인물로 통했다. 논밭도 있었고 마을장에서 포목을 파는 점포도 하나 가지고 있었으니 가난하다 할 수는 없는 형편이었다. 최생원에게는 자식이 둘 있었다. 아들 하나, 딸 하나였다. 아들은 이름이 덕수요, 딸은 이름이 덕화였다. 두 남매는 원래 최생원의 첫째 부인에게서 난 자식들이었는데 그 어미가 덕화를 낳은 지 채 3년도 되지 않아 병으로 세상을 떴다. 남매에게는 어미의 얼굴이 없었다. 덕수는 희미한 기억 속에 따스한 품의 감촉만을 간직하고 있었고 덕화는 그조차도 없었다. 최생원은 아내가 죽은 지 1년이 지나지 않아 새 여자를 들였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으나 최생원은 개의치 않았다. 새 아내는 심씨라 하였는데 보기에 눈매가 날카롭고 입술이 얇아서 첫눈에 보는 이로 하여금 왠지 모를 경계심을 품게 하는 여인이었다. 심씨가 들어온 처음 얼마 동안은 그래도 별일이 없었다. 덕수와 덕화에게 먹을 것도 주고 옷도 챙겨주는 신용은 하였다. 그러나 심씨의 배가 불러오기 시작하면서부터 남매를 대하는 그 여인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달라진 것은 눈빛만이 아니었다. 말투도 달라졌고 손길도 달라졌다. 심씨는 자기 뱃속의 아이가 아들이길 바랐다. 아들을 낳으면 이 집안에서 자신의 자리가 굳건해질 것이라 믿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작 낳고 보니 딸이었다. 심씨는 산방에서 그 사실을 들었을 때 어금니를 질끈 깨물었다고 한다. 그 순간부터 심씨는 덕수와 덕화를 바라보는 눈에 노골적인 도끼를 품기 시작했다. 덕수의 나이 그때 12살, 덕화는 9살이었다. 아침마다 남매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물을 깃는 것이었다. 심씨는 마을 우물이 멀다는 것을 알면서도 일부러 그리로 보냈다. 두레박이 낡아서 자꾸 새는 것도 알면서 고쳐줄 생각을 하지 않았다. 덕화가 발이 시린 겨울 새벽에 맨발로 우물길을 걸어야 했던 날도 있었다. 그 아이의 작은 발이 꽁꽁 언 땅 위를 디딜 때마다 발바닥이 갈라지고 피가 배어 나왔다. 덕수는 자기 등에 덕화를 업고서 걸었다. 무거워도 내색하지 않았다. 물동이를 들고 울퉁불퉁한 얼음길을 걸으며 덕수는 이를 악물었다. 심씨는 밥상을 차릴 때도 남매의 몫을 따로 마련해 두지 않았다. 자기와 최생원 그리고 갓난 딸아이의 밥만 차렸다. 덕수와 덕화는 그 밥상에서 남은 것을 얻어먹거나 부엌 한켠에 차갑게 식어 있는 것을 찾아 먹어야 했다. 어떤 날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런 날 덕수는 뒷산으로 올라가 칡뿌리를 캐거나 마른 열매를 주워다가 덕화의 손에 쥐어주었다. 최생원은 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을까? 알고 있었다. 그러나 모른 척했다. 심씨가 울음을 터뜨리거나 고개를 푹 숙이고 앉아 있으면 최생원은 그 여자만을 달래기에 바빴다. 자식들의 배가 고픈지
발이 시린지는 보지 않았다. 보고 싶지 않은 것인지 볼 수 없는 것인지는 알 수 없었으나 어쨌거나 그는 보지 않았다. 덕화는 어느 날 저녁 오빠의 옷자락을 붙잡고 물었다. 아버지는 왜 우리를 모른 척 하냐고. 덕수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했다. 그러다 조용히 말했다. 아버지가 우릴 안 잊었을 거라고. 언젠가는 달라질 거라고. 그 말을 하면서 덕수 자신도 믿지 못하고 있었다. 그해 가을, 최생원은 큰 결정을 내렸다. 최생원이 내린 결정이란 남매를 내보내는 것이었다. 내보낸다고 했지만 그것은 버리는 것이었다. 말이 좋아 외갓집에 보낸다는 것이었지. 외갓집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아이들에게 그 말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외할머니가 살아있는지도 몰랐고 외갓집이 여기서 얼마나 먼지도 몰랐다. 심씨는 그날 아침 일찍부터 기운이 넘쳤다. 평소보다 부지런히 부엌을 드나들고 얼굴에 핏기도 돌았다. 그 여인은 남매를 내보내는 날을 기다려왔던 것이다. 보따리를 싸주는 신용도 했다. 그러나 그 보따리 안에는 다 해진 옷 한 벌과 손가락 두 마디만 한 조각 떡 두어 개가 전부였다. 최생원은 마당에 서서 두 아이를 보았다. 덕수는 아버지의 눈을 바라보았다. 무언가 말을 건넬 것이라 기대했다. 미안하다는 한마디라도 할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최생원은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안채로 걸어 들어갔다. 그게 전부였다. 아들을 바라본 시간이 반숨도 되지 않았다. 덕수는 덕화의 손을 잡았다. 덕화는 울지 않았다. 울음조차 남아있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오빠 앞에서 울지 않으려 참는 것인지 그 작은 아이는 그저 입술을 꼭 다문 채 앞만 보았다. 남매는 그렇게 집을 나섰다. 대문을 나서는 순간 대문이 안에서 닫혔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고 그 다음엔 빗장 거는 소리가 들렸다. 남매는 돌아보지 않았다. 길은 세 갈래였다. 왼쪽으로 가면 마을로 내려가는 길이고 오른쪽으로 가면 산으로 오르는 길이었다. 가운데 길은 넓은 길이었으나 어디로 이어지는지 덕수는 알지 못했다. 덕수는 잠시 서 있다가 오른쪽을 선택했다. 마을로 내려가면 아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었지만 그 얼굴들이 두려웠다. 아버지에게 버림받았다는 것을 아는 눈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아직 어린 그에게는 견디기 어려운 것이었다. 산은 가파르지 않았으나 길이 없었다. 덕수는 나뭇가지를 꺾어 앞을 헤치며 걸었다. 덕화는 말없이 뒤를 따랐다. 한참을 걷다 보니 해가 중천을 지나고 있었다. 두 아이는 바위 옆에 걸터 앉아 보따리 속에 떡을 꺼냈다. 덕수는 자기 것을 덕화에게 주었다. 덕화는 받지 않으려 했고 덕수는 억지로 손에 쥐어주었다. 두 아이는 아무 말 없이 씹었다. 떡은 이미 식어서 딱딱했다. 산속에서 하룻밤을 났다. 덕수는 낙엽을 긁어 모아 덕화를 덮어주고 자신은 나뭇가지를 등에 깔고 누웠다. 밤새 짐승 소리가 났고 어디선가 부엉이가 울었다. 덕화는 오빠의 옷자락을 꼭 쥐고 눈을 감았다. 잠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알 수 없는 얼굴이었다. 이튿날 아침 두 아이는 산을 내려가다 뜻밖의 것을 발견했다. 산 중턱에 작은 움막이 하나 있었다. 움막이라 했지만 나름 손질이 되어 있는 것이 보였다. 지붕에는 참나무 껍질이 얹혀 있었고 입구에는 거적이 쳐져 있었다. 덕수가 거적을 조심스레 걷어보니 안에 낡은 솥단지 하나와 지프로 엮은 멍석이 있었다. 사람이 드나든 흔적이 있었으나 지금 당장 주인이 없는 것은 분명했다. 두 아이는 그 움막에 들어앉았다. 어디 갈 곳도 어디 외갓집이 있는지도 모르는 아이들에게 그 좁고 냄새. 나는 움막이 오히려 지금까지 살던 집보다 편안하게 느껴졌다는 것은 슬픈 일이었다.
며칠이 지났다. 두 아이는 산속에서 먹을 것을 구했다. 버섯을 땄고 개울에서 가재를 잡았다. 덕수는 나무를 다듬어 작은 덫을 만들었다. 산토끼가 걸린 날은 그게 진수성찬이었다. 덕화는 점점 야물어졌다. 처음엔 산속이 무서워 오빠 곁을 떠나지 못하더니 어느새 혼자 개울로 내려가 물고기를 잡아오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움막 앞에 누군가가 나타났다. 움막 앞에 나타난 것은 노인이었다. 허리가 굽었고 지팡이 하나의 의지에 서 있었다. 머리카락은 희었고 수염도 길었다. 그러나 눈빛만큼은 흐리지 않았다. 두 아이를 내려다보는 그 눈이 또렷하고 깊었다. 덕수는 덕화를 뒤로 밀며 앞에 섰다. 노인은 잠시 두 아이를 바라보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누가 이곳에 불을 피웠느냐고. 덕수는 솔직하게 답했다. 자기들이 피웠다고. 갈 곳이 없어 며칠째 이곳에 있었다고.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화를 내지도 나가라는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움막 안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와 멍석에 앉더니 너희 배는 고프지 않느냐고 물었다. 그 노인의 이름은 봉술이라 하였다. 정확히는 마을 사람들이 그리 불렀다는 것이고 본래 이름이 무엇인지는 그 자신도 잘 말하지 않는다고 했다. 젊어서는 여러 곳을 떠돌았다고 했고 늙어서는 이 산속에 들어와 살고 있다고 했다. 움막은 그의 것이었다. 1년에 몇 차례 이곳에 와서 며칠씩 머무는 것이 그의 방식이었다. 봉술 노인은 두 아이를 쫓아내지 않았다. 오히려 그날 저녁 보자기에서 묵은 쌀 한 줌과 말린 나물 몇 가지를 꺼내 솥에 끓였다. 오랜만에 제대로 된 것을 먹은 두 아이는 밥그릇을 받아들고서야 비로소 눈물이 났다. 덕화가 먼저였다. 덕수는 눈물을 참으려 했으나 따뜻한 것이 목구멍을 넘어가는 순간 더 이상 참지 못했다. 두 아이는 소리 없이 울면서 밥을 먹었다. 봉술 노인은 그 광경을 보면서도 아무 말을 하지 않았다. 우는 아이를 달래지도 못 본 척하지도 않았다. 그저 자기 몫의 밥을 천천히 떠먹으며 앉아 있었다. 며칠이 지나며 세 사람은 자연스럽게 함께 지내게 되었다. 봉술 노인은 덕수에게 산속의 약초 이름을 가르쳐 주었다. 어떤 풀이 먹을 수 있는 것이고 어떤 풀이 독이 있는 것인지, 어떤 뿌리가 배앓이에 좋고 어떤 잎이 상처에 붙이면 낫는지. 덕수는 빠르게 익혔다. 머리가 좋은 아이였다. 한번 들은 것은 잊지 않았고 배운 것은 곧바로 써먹었다. 덕화에게는 노인이 다른 것을 가르쳤다. 사람의 얼굴을 읽는 법이었다. 눈빛이 흔들리는 사람은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것이고 말이 너무 빠른 사람은 불안한 것이며 웃음이 눈에까지 닿지 않는 사람은 속으로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덕화는 그 말을 듣고 조용히 생각에 잠겼다. 그러더니 나지막이 말했다. 그러면 계모의 웃음도 처음부터 가짜였던 거냐고. 노인은 대답 대신 고개를 한번 끄덕였다. 노인은 덕수와 덕화가 어떤 사연으로 이 산속에 오게 되었는지를 천천히 들었다. 듣는 동안 한 번도 끊지 않았다. 덕수가 이야기를 마쳤을 때 노인은 한동안 먼 산을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다. 원망이 크겠다고 했다. 덕수는 고개를 저었다. 아버지를 원망하기보다는 자기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가 더 막막하다고 했다. 노인은 그 말을 듣고서야 처음으로 희미하게 웃었다. 그 웃음이 무슨 뜻인지 덕수는 그때 알지 못했다. 봉술 노인은 두 아이를 한 달 가까이 산속에서 가르쳤다. 그것은 단순한 약초 지식이나 관상법이 아니었다. 사람을 대하는 법, 말을 아끼는 법, 분노를 안으로 사귀는 법이었다. 노인은 말했다. 원수를 갚겠다면 먼저 자신이 단단해져야 한다고. 흔들리는 사람은 이기지 못한다고.
덕수는 그 말을 가슴 깊이 새겼다. 어느 날 아침 노인이 짐을 꾸리기 시작했다. 이제 마을로 내려갈 때가 되었다고 했다. 덕수는 우리도 데려가 줄 수 있느냐고 물었다. 노인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대신 조건이 있다고 했다. 내려가면 자신의 집에서 일을 거들어야 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경솔하게 움직이지 말아야 한다고. 두 아이는 그럼하고 했다. 봉술 노인의 집은 마을 끝자락에 있었다. 최생원의 집과 같은 마을이 아니었다. 산 하나를 넘어간 다른 쪽 마을이었는데 거기서는 아무도 덕수와 덕화를 알아보지 못했다. 두 아이에게 그것은 다행이었다. 아무것도 묻지 않는 눈길이 가장 편한 법이었다. 노인의 집은 작았으나 손질이 잘 되어 있었다. 뒷뜰에는 약초 밭이 있었고 방 한 칸은 온통 마른 약재로 가득했다. 노인은 마을 사람들이 아프면 찾아오는 약재상 겸 의원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봉의원이라 불렀고 돈이 없으면 곡식이나 노동으로 갚아도 되는 것을 알기에 꺼리낌 없이 드나들었다. 덕수는 약초를 다듬고 다리는 일을 맡았다. 덕화는 마당을 쓸고 손님이 오면 물을 대접하는 일을 했다. 두 아이는 불평 없이 일했다. 봉술 노인은 남의 눈에 이 아이들이 자신의 먼 친척 아이들이라고 둘러댔고 마을 사람들도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다. 그렇게 계절이 바뀌었다. 덕수는 어느새 약재의 이름을 모두 외웠고 다리는 시간과 분량도 스스로 가늠할 수 있게 되었다. 덕화는 마을 안악들과도 스스럼 없이 어울리게 되었다. 웃음이 예쁘고 말귀를 잘 알아들으니 덕화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그러나 덕화는 절대로 자신의 사연을 남에게 털어놓지 않았다. 봉술 노인이 가르쳐준 대로 말은 아끼고 눈은 열어두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다. 어느 날 마을에 낯선 사람이 찾아왔다. 포목장수라 하였는데 등짐이 묵직하고 말이 많은 위인이었다. 노인의 집 앞에서 잠시 쉬어가겠다고 하면서 안으로 들어왔다. 덕화가 물을 가져다 주었다. 그 장수는 물을 마시면서 이런저런 말을 흘렸다. 산 너머 마을 이야기도 했다. 최생원네 이야기도 나왔다. 덕화는 내색하지 않고 가만히 들었다. 장수는 최생원의 새 마누라가 아들을 낳았다고 했다. 최생원이 많이 기뻐한다고도 했다. 그 집안이 이제 아들이 생겼으니 기세가 달라졌다고 했다. 덕화는 끝까지 표정 하나 흔들리지 않고 차를 따라 주었다. 장수가 일어나 떠날 때에야 덕화는 부엌으로 들어가 혼자 잠시 서 있었다. 덕수에게는 저녁에 그 이야기를 전했다. 덕수는 조용히 들었다. 무거운 것이 가슴에 내려앉는 것 같은 얼굴이었지만 말은 하지 않았다. 봉술 노인이 옆에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덕수 스스로 그 무게를 사귀는 법을 익히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봉술 노인은 그날 밤 두 아이를 불러 앉혔다. 마음이 흔들렸겠다고 했다. 두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노인은 말했다. 복수란 화가 날 때 하는 것이 아니라고. 차갑게 식었을 때 하는 것이라고. 불길처럼 달아올랐을 때 움직이면 반드시 실수가 생기고 실수는 곧 패배라고. 덕수는 그 말을 들으며 눈을 감았다. 눈 뒤편에서 아버지가 고개를 돌리던 그 장면이 다시 떠올랐다. 빗장 걸리던 소리도. 덕수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눈을 떴다.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반드시 때가 온다고 생각했다. 그때까지 자신은 흔들리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덕화는 그날 밤 오래 잠을 이루지 못했다. 아버지의 얼굴을 생각했다. 그리 밉지만 그리운 것도 사실이었다. 그 마음이 복잡해서 덕화는 스스로가 이상하다고 느꼈다. 그러나 봉술 노인의 말이 다시 귓가에 맴돌았다. 사람의 감정은 하나가 아니라고, 미움과 그리움이 한 가슴에 있어도 이상한 것이 아니라고.
어느 날 노인이 말했던 것이 기억났다. 봄이 오고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깊어갈 무렵이었다. 드디어 덕수 앞에 기회가 찾아왔다. 기회는 생각지도 못한 방향에서 왔다. 마을 사람 중에 박진사라는 이가 있었다. 인근에서 제법 알아주는 양반이었는데 오래된 아랫배 병으로 고생하고 있었다. 여러 의원을 찾아다녔으나 차도가 없었고 결국 봉술 노인의 이름을 듣고 직접 찾아온 것이었다. 봉술 노인은 박진사를 살핀 뒤 약을 지어주었다. 그 약을 다리는 일은 덕수가 맡았다. 박진사는 약을 받으러 며칠에 한 번씩 노인의 집을 찾아왔다. 그때마다 덕수가 약을 내어주었는데 박진사는 어느 날 그 아이를 눈여겨보기 시작했다. 약을 다루는 손길이 능숙하고 묻는 말에 또렷하게 답하는 것이 여느 아이와 달랐기 때문이었다. 박진사는 노인에게 물었다. 저 아이가 누구냐고. 봉술 노인은 늘 하던 대로 먼 친척 아이라 했다. 박진사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그 다음 방문에서 덕수에게 직접 말을 걸었다. 그를 아느냐고. 덕수는 안다고 했다. 아버지가 한창 좋던 시절에 서당에 보낸 적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박진사는 그러면 샘은 아느냐고 물었다. 덕수는 그것도 안다고 했다. 박진사의 눈빛이 달라졌다. 그는 봉술 노인에게 저 아이를 자신의 집에서 일하게 할 수 없겠느냐고 제안했다. 서책도 마음껏 볼 수 있게 해주고 밥도 먹이겠다고 했다. 봉술 노인은 덕수를 돌아보았다. 덕수는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한 가지 조건을 달았다. 자신과 함께 있는 누이도 데려가 줄 수 있느냐고. 박진사는 누이라면 어떤 일을 시킬 수 있겠느냐며 고개를 갸웃했다. 덕화가 그때 마침 마당을 쓸다가 그 말을 들었다. 덕화는 빗자루를 내려놓고 박진사 앞에 섰다. 그리고 차분하게 말했다. 바느질을 할 수 있고 글도 읽을 수 있으며 사람의 말을 잘 듣는다고. 박진사는 그 아이의 눈빛을 보고서 피식 웃었다. 담이 세다고 했다. 그러더니 알겠다고 했다. 봉술 노인은 두 아이를 박진사에게 보내기 전날 밤 마지막으로 두 아이를 불러 앉혔다. 이제 나갈 때가 되었다고 했다. 그곳에서 열심히 신뢰를 쌓으라고 했다. 박진사는 이 지역 일대에서 인맥이 넓은 사람이니 그 곁에서 진심을 다하면 언젠가 그 인맥이 너희 편이 될 것이라고. 덕수는 고개를 숙였다. 노인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했다. 노인은 손을 흔들었다. 감사는 나중에 하라고. 잘 살아내는 것이 곧 감사라고. 덕화는 노인의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노인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박진사의 집은 크고 반듯했다. 남매는 처음 며칠 동안 몸을 낮추고 조심스럽게 지냈다. 덕수는 박진사의 서재를 정리하고 심부름을 하면서 틈나는 대로 서책을 읽었다. 박진사는 처음에는 못 본 척하더니 어느 날 직접 책을 한 권 내밀며 읽어보라고 했다. 덕수는 그 책을 이틀 만에 다 읽고 내용을 요약해서 박진사에게 말했다. 박진사는 그 자리에서 껄껄 웃었다. 이 아이는 보통이 아니라고 했다. 덕화는 박진사의 부인을 도왔다. 바느질 솜씨가 좋다는 소문이 금세 집안에 퍼졌다. 박진사 부인은 덕화를 곁에 두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기를 좋아하게 되었다. 덕화는 말을 잘 들었다. 그러면서 필요한 것을 조금씩 기억해 두었다. 어떤 이야기가 박진사 부인을 기쁘게 하는지, 어떤 말에 그 부인이 귀를 기울이는지를. 계절이 한 바퀴를 돌 무렵 남매는 박진사 집에서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 무렵 산 너머 최생원의 집에서는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심씨가 낳은 아들이 돌을 넘기면서부터
심 씨의 기세는 더욱 등등해졌다. 최생원은 아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흡족해했고 심 씨의 말이라면 대체로 따랐다. 집안의 살림살이 결정도 이제는 심 씨가 쥐고 있었다. 하인들도 심 씨의 눈치를 먼저 보게 되었다. 그러나 심 씨는 가진 것이 많아질수록 더 불안해졌다. 이상한 일이었으나 그런 사람이 있다. 가질수록 잃을까봐 두려워지는 사람. 심 씨가 꼭 그랬다. 아들을 낳았으나 덕수와 덕화가 어딘가에 살아있다는 사실이 마음에 걸렸다. 그 아이들이 언젠가 돌아와서 이 집의 재산을 나눠 가져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좀처럼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심 씨는 포목 장수를 불러 은밀히 물었다. 산 너머 마을에 최생원의 전처 자식 둘이 살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사실이냐고. 포목 장수는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없다고 했다. 심 씨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그를 돌려보냈다. 그러나 심 씨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이번에는 마을 안악들에게 슬쩍 흘렸다. 자신이 어릴 적 병약한 전처 자식들을 데려다 먹이고 재웠는데 그 아이들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다고. 걱정이 되어 찾고 싶다고. 마을 사람들은 심 씨가 참 어진 분이라며 혀를 찼다. 심 씨는 그 말을 들으며 속으로 미소를 지었다. 최생원은 어느 날 저녁 심 씨가 울고 있는 것을 보았다. 왜 우느냐고 묻자 심 씨는 어렵게 입을 열었다. 덕수와 덕화를 보냈을 때 마음이 걸렸다고. 자신이 조금만 더 잘 대해줬으면 어땠을까 싶다고. 최생원은 그 말에 가슴이 뜨끔했다. 자기 자식들을 보낸 일이 내내 마음에 걸렸기 때문이었다. 최생원은 심 씨를 달래면서 덕수와 덕화가 잘 지내고 있을 거라고 했다. 심 씨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아무도 모르게 가슴속에 다른 생각을 품었다. 그 아이들이 만약 어딘가에서 자라고 있다면 반드시 이 집안일에 끼어들려 할 것이라고. 그 전에 손을 써야 한다고. 심 씨는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중인 하나를 불렀다. 이 지역 일대를 돌아다니며 물건을 팔고 소식을 전하는 자였다. 심 씨는 그에게 은밀히 부탁했다. 산 너머 마을에 최생원의 전처 자식들이 있는지 알아봐 달라고. 만약 있다면 그 아이들이 어떻게 사는지도 파악해 달라고. 대신 그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중인은 돈을 받았다. 그리고 길을 떠났다. 그 중인이 마을에 도착한 것은 바로 덕수와 덕화가 박진사 집에 자리를 잡은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다. 중인은 마을 주막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흘리다가 박진사 집에 새로 들어온 남매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총명한 오빠와 야무진 누이, 봉술 노인의 먼 친척이라는 말. 중인은 그 말을 듣고 귀를 세웠다. 그리고 다음 날 박진사 집 앞을 슬쩍 지나쳤다. 마당에서 일하는 덕화의 얼굴을 보았다. 중인은 고개를 돌리고 걸음을 빨리 했다. 그 얼굴을 어딘가에서 본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중인은 심 씨에게 돌아가 보고를 올렸다. 산 너머 마을 박진사 집에 남매가 있는 것 같다고. 오빠는 총명하고 누이는 야무지다고. 봉술이라는 노인의 먼 친척이라 하지만 그 얼굴이 최생원댁 아이들과 닮은 것 같기도 하다고. 심 씨는 그 말을 들으며 찻잔을 천천히 내려놓았다. 손끝이 잠깐 떨렸으나 표정은 흔들리지 않았다. 심 씨는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입을 열었다. 확실하냐고. 중이는 장담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아이들이 다 자라 있었고 세월이 흘러 얼굴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이라고. 심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면 더 알아봐야 할 것이 있다고 했다. 박진사와 그 남매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그 집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더 살펴달라고. 중인은 고개를 조아렸다. 심 씨는 중인을 돌려보낸 뒤 혼자 방에 앉았다. 그 아이들이 박진사 집에 있다면 일이 복잡해진다고 생각했다.
박진사는 이 지역에서 발언권이 있는 인물이었다. 그 집에서 신임을 얻고 있다면 함부로 손을 쓸 수 없었다. 섣불리 움직였다가 오히려 박진사의 눈밖에 나면 그게 더 위험한 일이었다. 심씨는 다른 방법을 생각했다. 직접 손을 쓰는 것이 아니라 덫을 놓는 것이었다. 그것은 심씨가 잘하는 방식이었다. 그 무렵 덕화는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있었다. 봉술 노인이 가르쳐 준 것이 있었다. 낯선 사람이 마을에 오면 반드시 뭔가를 찾고 있는 것이라고. 특히 자신과 관련이 있는 것을 찾는 자는 반드시 2번 이상 자신의 주변을 기웃거린다고. 어느 날 주막 근처를 지나다가 덕화는 낯선 중인 하나가 마을을 두리번거리며 다니는 것을 보았다. 무심한 척 지나치면서 그 사람의 눈이 자신에게 잠깐 머물렀다가 다시 돌아가는 것을 느꼈다. 덕화는 그날 저녁 덕수에게 조용히 말했다. 누군가 우리를 찾고 있는 것 같다고. 덕수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눈을 내리깔았다. 그리고 물었다. 어떤 눈빛이었냐고. 덕화는 말했다. 확인하려는 눈빛이었다고. 아는 척하지 않으려고 억누르는 눈빛이었다고. 덕수는 그 말을 듣고 즉각 행동에 나서지 않았다. 봉술 노인의 가르침대로 먼저 상대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파악해야 했다. 덕수는 덕화에게 말했다. 당분간 아무 일도 없는 듯 지내라고. 박진사 어르신께는 아직 말하지 말라고. 상대가 무엇을 하려는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덕화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전혀 내색하지 않고 일상을 이어갔다. 그러나 눈은 더욱 선명하게 열려 있었다. 며칠 뒤 그 중인이 박진사 집 앞에 다시 나타났다. 이번에는 물건을 팔러 왔다는 명목이었다. 덕화가 대문 앞에서 그를 맞았다. 중인은 덕화의 얼굴을 정면으로 마주쳤다. 잠깐이었지만 그 눈빛에 무언가가 스쳤다. 덕화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은 채 박진사 집에서는 물건을 살 일이 없다고 차분하게 말하고 문을 닫았다. 문을 닫는 순간 덕화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그러나 발걸음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날 밤 덕수는 조용히 생각을 정리했다. 심씨가 사람을 보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자신들을 확인하고 상황을 파악하려는 것이라고. 그렇다면 심씨는 조만간 무언가를 꾸밀 것이라고. 덕수는 그것을 기다리기로 했다. 그리고 박진사에게 마침내 모든 것을 털어놓기로 결심했다. 다음 날 아침 덕수는 박진사를 단둘이 만날 자리를 청했다. 박진사는 서재에서 덕수를 맞았다. 덕수는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본래 사연을 모두 이야기했다. 아버지가 최생원이라는 것, 계모 심씨에게 구박을 받다가 산속으로 버려진 것, 봉술 노인을 만나 이곳까지 오게 된 것. 한마디도 과장하지 않았고 한마디도 줄이지 않았다. 이야기하는 동안 목소리가 한 번도 떨리지 않았다. 그게 오히려 더 진하게 진실처럼 들렸다. 박진사는 묵묵히 들었다. 중간에 한 번도 말을 끊지 않았다. 덕수가 이야기를 마쳤을 때 박진사는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러다가 입을 열었다. 왜 진작 말하지 않았느냐고. 덕수는 솔직하게 답했다. 믿어줄 사람이 있을지 몰랐다고. 그리고 아직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박진사는 그 말을 듣고 낮은 소리로 말했다. 12살 아이가 때를 헤아렸다는 말이냐고. 덕수는 고개를 숙였다. 12살 때 이미 때를 배웠다고 했다. 그것을 배우게 한 것이 이 세상이었다고. 박진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 자리에서 일어나 덕수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리고 말했다. 알겠다고. 최생원이 어떤 인물인지는 자신도 들은 바가 있다고. 심씨가 어떤 여인인지도 마을 사이에 소문이 없지 않다고. 그러면서
박진사는 한 가지를 물었다. 덕수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덕수는 잠시 생각했다. 원하는 것이 복수라는 말은 하지 않았다. 대신 이렇게 말했다. 아버지가 진실을 알았으면 좋겠다고. 심씨가 어떤 사람인지를 아버지가 스스로 깨달았으면 좋겠다고. 그리고 자신과 덕화가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당당하게 살 수 있는 자리를 얻고 싶다고. 박진사는 그 말을 다 듣고서 고개를 크게 끄덕였다. 그건 복수가 아니라 정이라고 했다. 내가 도울 수 있다고 했다. 그날 이후 박진사는 움직이기 시작했다. 조용하고 빠른 움직임이었다. 먼저 자신과 친분이 있는 이 지역 향청의 관원에게 연통을 넣었다. 최생원이라는 인물과 그 집 심씨의 행실에 대해 조용히 알아봐 달라고. 관원은 박진사의 청이라면 거절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심씨가 고용한 중인은 그 무렵 다시 마을을 어슬렁거리고 있었다. 덕화는 그 움직임을 하루도 빠짐없이 파악했다. 어디서 먹고 누구와 이야기를 나누는지, 어느 쪽으로 오가는지를. 덕화는 그것을 덕수에게 전했고 덕수는 박진사에게 전했다. 박진사는 그것을 듣고 입가에 미소를 지었다. 이 남매가 보통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다. 그리고 예상대로 심씨는 움직이기 시작했다. 심씨는 최생원을 설득했다. 덕수와 덕화를 찾아서 집으로 데려와야 한다고. 그래야 인심도 얻고 마을 사람들 앞에서도 떳떳하다고. 최생원은 그 말이 반갑기도 하고 의심스럽기도 했으나 결국 심씨의 말을 따랐다. 최생원은 직접 박진사 마을까지 찾아왔다. 최생원이 박진사 집 앞에 섰을 때 문을 열고 나온 것은 덕수였다. 아버지와 아들이 오랜만에 마주섰다. 최생원은 덕수의 얼굴을 보고 눈을 크게 떴다. 훌쩍 자란 아들의 얼굴이 낯설고 동시에 너무 익숙했다. 최생원의 입술이 달싹거렸다. 그러나 말이 나오지 않았다. 덕수는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눈빛에 분노도 없었고 반가움도 드러나지 않았다. 다만 깊고 조용한 눈이었다. 그 눈이 최생원을 오히려 더 불편하게 만들었다. 덕수는 아버지를 집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다. 박진사 어르신이 기다리고 계신다고 했다. 박진사의 사랑채에는 그날 여러 사람이 모였다. 박진사가 자리를 만든 것이었다. 향청 관원도 와 있었고 마을의 이장격인 인물도 자리를 함께했다. 최생원은 처음에 단순히 아이들을 데려가는 자리인 줄 알았다. 그러나 사랑채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분위기가 다르다는 것을 느꼈다. 자리에 앉은 사람들의 눈이 자신을 향해 있었다. 박진사는 먼저 차를 권했다. 인사를 나누고 날씨 이야기를 잠깐 했다. 그러다 천천히 본론으로 들어갔다. 최생원에게 물었다. 전처 소생 자식 둘을 어찌하여 산속으로 보냈느냐고. 최생원은 그 말에 얼굴이 굳었다. 외갓집에 보냈다고 했다. 박진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외갓집은 어디에 있느냐고. 최생원은 말문이 막혔다. 향청 관원이 이미 조사한 것이 있었다. 심씨가 중인을 고용해 남매를 찾아다닌 사실, 마을 안악들에게 거짓으로 어진 계모인 척 소문을 흘린 사실, 남매를 내보내기 전 몇 달 동안 먹을 것을 제대로 주지 않은 사실들이 차례로 꺼내졌다. 관원의 목소리는 조용하고 냉정했다. 감정이 실리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말들이 더 무겁게 내려앉았다. 최생원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심씨의 일이라 하려 했으나 말이 쉽게 나오지 않았다. 자신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모른 척했을 뿐 몰랐던 것이 아니었다. 그때 덕수와 덕화가 사랑채 안으로 들어왔다. 최생원은 두 아이를 보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덕수는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덕화도 바라보았다.
두 남매의 눈에 분노는 없었다. 분노를 이미 오래전에 삭혔기 때문이 아니었다. 그보다 더 단단한 무언가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것은 스스로를 지켜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눈빛이었다. 최생원은 덕수 앞에 섰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입술만 달싹거렸다. 덕수는 기다렸다. 오랫동안 기다렸다. 그리고 아버지가 끝내 말을 잇지 못할 것을 알았을 때 덕수가 먼저 입을 열었다. 원망한다고 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 말을 하면 자신이 흔들릴 것 같아서. 다만 한 가지만 말하겠다고 했다. 아버지가 고개를 돌리던 그 순간이 자신이 가장 무서웠던 순간이었다고. 죽을 것 같아서가 아니라 자신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 같아서 무서웠다고. 최생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소리 없이 흘렀다. 굵은 어깨가 조금씩 떨렸다. 덕화는 그 모습을 보고 시선을 살짝 창밖으로 돌렸다. 울고 싶었으나 울지 않았다. 이 자리에서 울면 지금까지 지켜온 것들이 흐트러질 것 같았다. 박진사는 조용히 관원에게 눈짓을 했다. 관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심 씨의 행실에 대해서는 관에 정식으로 기록을 남길 것이라고. 다만 이 자리에서 먼저 최생원 스스로가 어떻게 할 것인지를 밝혀야 한다고. 최생원은 한동안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덕수와 덕화를 향해 평생 처음으로 두 무릎을 꿇었다. 심 씨는 그 일이 있은 뒤 최생원의 집에서 나가게 되었다. 관에서 정식으로 개입하지는 않았다. 최생원 스스로가 결정한 것이었다. 그것이 판결이었는지 용기였는지 아니면 뒤늦은 후회였는지는 알 수 없었으나 어쨌거나 심 씨는 친정으로 돌아갔다. 덕수와 덕화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박진사가 두 남매를 가까이 두겠다고 했고 남매도 그 편이 낫다고 생각했다. 아버지의 집은 이미 자신들이 돌아갈 집이 아니었다. 그것은 슬픈 일이기도 했으나 동시에 이상하게 홀가분한 일이기도 했다. 자신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자리를 만들어냈다는 것이 그 홀가분함의 이유였다. 최생원은 이따금 박진사 마을까지 찾아왔다. 처음에는 덕수와 덕화가 그 방문을 편하게 받지 않았다. 그러나 몇 번이 지나면서 조금씩 달라졌다. 아버지가 오면 차를 내어주었고 날씨 이야기를 나누었고 가끔은 밥을 함께 먹기도 했다. 완전히 이전으로 돌아간 것도 아니었고 완전히 끊어진 것도 아니었다. 그 사이 어딘가에 두 사람과 아버지의 관계가 조심스럽게 놓였다. 덕수는 박진사의 집에서 본격적으로 학문을 닫기 시작했다. 박진사는 기꺼이 가르치겠다고 했다. 덕수는 빠르게 나아갔다. 타고난 머리 위에 고난이 더해졌으니 그날이 무뎌질 리 없었다. 박진사는 어느 날 웃으며 말했다. 이 아이는 가르치는 사람 위에 있겠다고. 그 말이 칭찬임을 알면서도 덕수는 고개를 숙였다. 아직 배울 것이 많다고 했다. 그 겸손이 진짜라는 것을 박진사는 알았다. 덕화는 그 무렵 마을에서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했다. 바느질 솜씨 때문이기도 했고 사람을 대하는 방식 때문이기도 했다. 아픈 사람을 위해 약초를 구해다 준다는 소문이 났고 억울한 일이 있는 집에는 직접 찾아가 방법을 함께 생각해 준다는 말도 퍼졌다. 덕화는 스스로 무언가가 되려 한 것이 아니었다. 다만 봉술 노인에게 배운 것들을 사람들 사이에서 쓰다 보니 글이 된 것이었다. 봉술 노인은 어느 날 박진사 마을의 모습을 나타냈다. 지팡이를 짚고 조용히 걸어왔는데 덕화가 먼저 알아보았다. 달려가지 않았다. 그저 빠른 걸음으로 걸어가 노인 앞에 섰다. 노인은 덕화를 보고서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눈빛에는 만족이 있었다. 말로 하는 칭찬이 아니었다. 그래서 더 깊이 전해졌다.
덕수도 노인을 맞았다. 셋이서 저녁을 먹었다. 아무도 지난 일을 길게 꺼내지 않았다. 다만 밥을 먹으면서 노인이 말했다. 이제 됐다고. 그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덕수와 덕화는 둘 다 알았다. 박진사 마을의 봄은 일렀다. 마당 귀퉁이에 매화가 먼저 피었고 그 다음에 복사꽃이 담을 넘겼다. 덕수는 아침마다 그 꽃들을 보며 하루를 시작했다. 덕화는 꽃이 진 자리에 어린 잎이 돋는 것을 보며 마을 사람들의 빨래를 걷었다. 두 남매의 하루는 고요하고 단단했다. 어떤 날은 길고 어떤 날은 짧게 지나갔으나 두 사람 모두 그 하루하루가 자신들의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빼앗겼던 것들은 돌아오지 않았다. 돌아올 수 없는 것들도 있었다. 그러나 두 남매 앞에 놓인 날들은 더 이상 누군가의 허락이 필요한 날들이 아니었다. 덕수와 덕화는 그 안에서 눈이 맑고 발이 따뜻한 채로 아무 두려움 없이 살아가고 있었다. 오늘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